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려 44년 1947에서 1991이라는 갈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국가의 갈등은 미소 양국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알국의 다른 심파오를 넘어 전 세계를 양분하는 하나의 시대였는데 소위 냉전 콜드워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은 소련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소련은 미국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무기 분야의 발전을 꾀했는데 이때 기술력으로 가장 진보한 분야는 아마도 우주 진출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우주로 진출하느냐를 두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가장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낸 국가는 소련입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CRYM-MUK-1호를 발사해 지구를 돌아 궤도에 오르는데 성공했고 한 달 뒤에는 스푸트니크 2호가 개 한 마리를 태우고 우주로 떠났다 돌아왔죠. 그리고 마침내 4년 뒤 1961년 4월 12일에는 인류 최초 인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1934에서 1968을 태운 보스토크 BOC-1호 발사에 성공해 가장 먼저 우주에 진출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이 한 발 뒤처지기는 했지만 미국 역시 유리 가가린의 우주비행 이후 3주 뒤 우리가기 앨런 바틀리 셰퍼드 1923에서 1998 중령을 태운 머큐리 3호가 우주탄도 비행에 성공했고 1963년까지 총 6기의 우주선에 7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워 머큐리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알던 암스트랑 1930에서 2012 인류 최초로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바야흐로 대우주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달은 물론 우주 곳곳을 관측하고 있으며 지구 주변을 뱅뱅 도는 수많은 인공위성과 그 기술들이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는 단순히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우주 진출을 꿈꾸고 있죠. 이 분야에서 선두주자는 미국의 스페이스X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러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우주선, 소형 인공위성 등을 만들어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꿈꾸는 목표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화성에 인간이 거주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 페우로를 인류가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화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인류를 화성에 이주시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즉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 국가 단위에서 우주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것이 이제는 민간이 우주를 개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주 개발은 한 국가의 운명에 좌지우지하는 무기가 된 것이고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5차 산업혁명은 우주기술이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주도적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 400에서 500km의 저궤도 공간에 군집 위성 수천 기를 띄워 위성 인터넷과 통신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됐습니다. 나아가 자원의 보고인 달을 희소자원 개발과 첨단 생산 거점, 우주 개척의 중간 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 우주 발사체 분야는 시장의 90%를 점유한 스페이스X를 필두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블루 오러전,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등이 주도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은 대우주 개척 시대 활약을 예고한 우리 기업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5일 오전 7시 스페이스X가 쓴 펠컨 9 로켓이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이 안에는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컨텍의 오름셋 CONTECSAT1입니다. 오름셋은 가로, 세로 각각 24cm, 높이 50cm의 16유닛, 1유닛 당 10cm의 정육면체 크기 초소형 위성으로 무게는 25.7kg입니다. 오름셋은 약 90분 주기로 지구를 돌며 고도 500km의 궤도에서 다양한 파장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 지상의 1.5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해 한 번에 14km 폭의 지역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오름셋은 로켓에서 사출 후 약 15분 만에 위성 상태를 확인하고 첫 교신에 성공했고 이후 약 한 달간의 테스트를 거쳐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한 영상 데이터는 스마트시티, 국방, 농업, 해양, 항만, 재난관리와 같은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항우연의 다목적 실용위성의 영상 데이터, 판매권을 보유한 컨택 자회사 CESCONTC 어스서버스를 통해 오름셋의 위성 영상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죠. 2015년 설립된 컨택은 1세대 우주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 9개국의 10개의 지상국을 보유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지상국을 15개로 확장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성의 컨택 대표는 오름셋 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민간 영역으로 우주를 확장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컨택은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우주기업 중에는 아시아 유일, 세계 최초의 기록을 세운 기업도 있습니다. 나라스페이스에서 자체 개발한 25Kg급 큐브 위성 옵저버이러가 그 주인공인데요. 작년 11월 스페이석스의 팰컨 9에 실어 쏘아 올린 이 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20cm, 높이는 40cm로 원하는 지구 영상을 하루 1에서 2차례 촬영해 지상으로 보냅니다.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과 유사한 가로 40km, 세로 14km로 너비 1.5m 이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를 통해 산림 면적의 변화를 비롯해 건물과 선박, 자동차의 움직임도 포착 가능합니다. 작년에 발사되어 부산항, 두바이, 애플 사옥 등을 찍어보내오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사실 25Kg급 지구 관측 위성을 직접 개발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분석 등 전 과정을 외주 없이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한 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 NASA는 소형 위성 기술 동향 보고서 2023년판에 나라스페이스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위성을 크기별로 3U 이하, 6U, 12U, 16U 이상 등으로 나눠 각 20여 개 위성 기술이나 세부 스펙을 분석하는데 나라스페이스는 옵저버 1호로 16U 이상급 위성 발사 기업 대상에 포함됐죠. 2023년에는 총 24개 기업이 포함됐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것으로 24개 기업 대상 중 22곳이 북미와 유럽 기업이었고 나머지 한 곳은 호주 기업이었습니다. 이 중 적게도 비행 기술력의 성숙 도머 추러티 부문에서 검증 완료 퀄러파이드 에리오 인증을 받은 곳은 나라스페이스를 포함해 12곳에 불과했죠. 국내 위성 기업이 해당 보고서에서 검증 완료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NASA는 2013년부터 전 세계 소형 위성 발사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북미 유럽 국가 기업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정보가 제한적인 국가들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아시아 국가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초소형 위성 분야에 특화된 나라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의 위성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위 두 업체가 인공위성이었다면 페리지 에어로페이스는 한국판 스페이석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우주발사체 스타트업입니다. 스페이석스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건 로켓 재사용 기술 덕분입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은 말 그대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나면 추진체를 회수해 소모품은 교체하고 엔진과 연료 탱크 등 비싼 장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를 독자 개발 중인 기업으로 200kg 이하 인공위성을 지구 상공 500km 안팎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수직 이착륙 시험을 실시에 성공했는데 시험기체 블루웨이 0.3은 고도 100m까지 수직으로 올라 정지 비행 후 정해진 위치로 수직으로 착륙했죠. 발사체 이착륙 기술은 인공위성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발사체 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내년에는 독자 개발한 완전체 소형 발사체 블루웨이를 발사해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죠. 페리지는 한 달 뒤 5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블루웨이를 상단을 활용한 중궤도 100km 시험 발사에 나서 발사체를 목표 고도까지 실어 나르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심수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은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주 진출 분야에서 엄청난 후발주자입니다. 1969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한국은 2022년에야 다누리 KPL로 달 탐사선을 보냈고 임무 궤도에 성공했죠. 약 50년이 뒤처진 겁니다. 다만 후발주자라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도전 중에 있고 보시다시피 위 기업 중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대기업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20년, 30년 후에는 스페이스X처럼 우주산업 분야에 삼성과 같은 기업이 위 기업들 중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개발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온전히 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을 넘고 지구를 넘어야 하는 일이기에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연구가 중단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45년까지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17에서 2021년 기간 새로 진입한 우주기업이 10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22에서 2026년까지 창업기업을 130개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펀드와 보증, 보험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주기업 인력도 317명에서 2026년까지 36.7% 늘려 1만 명까지 확보할 계획인데요. 또한 2025년부터 12대 전략기술을 포괄하는 미래 중점 기술을 발굴하고 특히 우주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 확보 사업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자 국산화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기업의 총 매출액을 2026년까지 4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1950년대 우주시대가 열렸을 때 한국은 막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제대로 된 국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지만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미국이 인간을 달에 보내고 20년 뒤 한국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89년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발사에 성공했죠. 인공위성과 달 궤도선 다누리,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확정되자 가장 긴장한 곳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의 2%를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국가를 채무 불이행자로 규정하면서 안보 무임승차를 강하게 비판해왔고 NATO를 해체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방위산업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토 지도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방산주를 대거 매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의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꼽히는 모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투자자들까지 국내 방산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이 이룬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에 50%대로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2007에서 2016년 이후 회원국들이 조달한 무기의 60% 이상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80%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EU가 2030년까지 EU 안에서의 방산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하는 군사장비의 40% 이상은 공동구매로 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인 EU 차원에서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유럽이 지금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유럽 점유율 확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이 지금 자체적으로 방산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국가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를 개발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앞선 기술력이 적용되고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구매자가 각국 정부로 한정되는 등 다른 산업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나라에서 방위산업은 사용자, 즉 군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일선 군인들의 요구 조건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위급함이 우선시돼 때때로 기업 이익이 침해받기도 합니다. 반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쟁을 해본 지 오래된 나라,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반대 상황이 연출됩니다. 방위산업이 기업 이익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아갑니다. 특히 산업 종사자와 그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결탁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 방위산업은 주객이 전도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바로 지금 유럽처럼 말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을 넘기면서 유럽은 냉전체제 붕괴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파병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러시아는 핵전쟁,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유럽 각국 정부정보기관군 고위 인사 입에서 러시아의 서유럽 침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상황을 잘 모르는 이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이유가 있느냐고. 하지만 지난 1000년 역사를 짚어보면 러시아는 언제나 유럽으로 서진을 추구해왔고 그 성공 여부가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은 이란 탄도미사일로부터 유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쫄란드 북부와 루마니아 남부에 이지스 어쇼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기능을 그대로 떼어 육상에 설치한 이지스 어쇼어는 러시아의 치명적 위협이었습니다. 여기에 최신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면 러시아가 모스크바 서부에서 쏘아올린 대륙간탄 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이지스 어쇼어에 맞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량 배치하자 미국은 옛 소련 시절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하고 핀란드 발트 3국의 무장을 강화했습니다. 유사시 러시아 최대 무역항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봉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유럽은 지난 2015년 미국이 이지스 어쇼어를 구축해 테러 압박을 시작했을 때 재무장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독일 정상과 말다툼까지 해가며 국방 예산 증액과 재무장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미국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방 정책은 국가 안보가 아닌 방산 이권 카르텔을 위해 수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있자 다급해진 유럽연합 안에서는 한국에서 포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은 지난 2년 사이 40%가량 증대됐습니다. 주 7일 24시간 가동되는 핀란드 등지의 일부 공장은 전쟁 이전보다 생산량이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 왜 이렇게 포탄 수급이 유럽 내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유럽 국방정책이 이권 카르텔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는 독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방위산업은 냉전 시절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우수한 생산성에 힘입어 서방 세계 표준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독일 방위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기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느려져 비용이 폭증했고 그렇게 나온 완성품 성능도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에서 국방 관련 투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나라에서 재설기에 투자하는 것과 또 유럽산 무기는 사용자보다 생산자 위주로 기획설계 제작 납품되기 일쑤였습니다. 군 당국이 노후 장비를 대체하고자 합리적 가격에 빨리 납품해달라고 아우성쳐도 소용없었습니다. 강력한 로비 능력과 노조원들의 표를 무기로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방산업계가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일단 무기 획득 사업이 결정되면 최대한 많은 공장으로 일감을 분산해
지난해 초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성능 납기 가격절 충교역 등 모든 면에서 앞선 한국 K2NO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EH 레노의 고배를 마신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경쟁 모델보다 낮은 가격으로 K2 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초도분 24대를 납품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72대 전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독일 방산업체는 초도 물량 납품이 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노르웨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수뇌부가 국방장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방산업체가 성능 개량을 이유로 당초 제안한 것과 다른 모델을 납품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말입니다. 유럽산 무기의 난맥상은 이뿐 아닙니다. 독일산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4.5세대 전투기임에도 구입 가격과 유지비는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보다 비쌉니다. 심지어 독일 공군이 보유한 109대 중 단 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K 전차가 대당 1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고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 독일 레오파르트 EH 전차 가격은 대당 400억 원을 찍었습니다. 독일군은 장갑차 가격이 너무 비싼 탓에 부무장인 기관총을 빼고 주문해 빗자루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거치대에 끼워놓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은 평시가 아닌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 각국 군 당국과 정보기관은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무기를 조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용자보다 생산자를 위해 돌아가는 유럽 방위산업은 이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무기 조달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 방위산업 전반에 팽배한 이런 모럴 해저드가 한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토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 자체 생산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서 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큰손인 세계 6위 국부펀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꼽히는 기업의 주식은 쓸어담아 전 세계의 시선이 이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이 MSAM으로 유명한 LIG넥스원입니다. 세계 6위의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 GIC은 최근 LIG넥스원의 주식을 쓸어담았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운용자산 규모가 약 1,016조 원에 달하는 세계 6위 국부펀드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펀드마저 이달 7일 기준 지분 LIG 넥스원의 주식을 6.37%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LIG 넥스원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국능적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차량 3대 등으로 구성되며 발사대 1기당 최대 8발의 요격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LIG 넥스원은 2022년 UAE에 4조 6,200억 원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200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UAE에 비해 영토가 넓고 UAE의 3배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쓰고 있어 일전에 천궁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지만 앞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결국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각국의 유도미사일 수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천궁 II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LIG 넥스원의 매출 고성장이 앞으로 4에서 5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자 싱가포르 국부펀드마저 LIG 넥스원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32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 방산업체 LIG 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 간 체결한 천궁 EMSAM이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2월 6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궁 II의 수출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이번 수출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요격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개발돼 LIG 넥스원이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탄도탄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 2018년부터 양산했습니다. 천궁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기술,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또 유도탄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 기술과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했습니다. 한 개 발사대에서 유도탄 최대 8기를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한데요. 천궁이는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약 5,500km시 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 요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천궁이의 수출은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의 큰손 사우디와 UAE가 구매한 만큼 중동과 유럽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천궁 블록이 포대 숫자는 UAE와 동일한 10개이며 국방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도입할 천궁 블록이 전체 규모는 1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천궁이를 도입한 배경은 사실상 UAE와 같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의 남부 국경을 위협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의 예멘 장악을 막고자 2015년에 전격적으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후티 반군은 구소련과 북한에서 공급된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사우디와 UAE 모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대부분 성공적으로 요격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군이 SS-21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에도 후티 반군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댔습니다. 사실 후티 반군이 운용 중인 탄도미사일은 북한제 혹은 구소련제, 이란에서 스커드를 모방해 만든 조잡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PAC 생산 라인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였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 모두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AC가 점차 소모되자 이들은 최신형 패트리엇 PAC-3나 MSE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PAC-3는 발당 가격이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0억 원이었고 PAC-3 MSE는 발당 500에서 600만 달러, 하나로 60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PAC-3와 동급 성능을 보여주는 한국의 천궁 블록이 미사일의 납품 가격은 약 17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이 겨우 7개 천궁 블록이 포대를 주문한 것과 비교해 사우디는 10개 포대를 주문하면서 가격 단가도 더욱 낮출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또 사우디에 앞서 UAE가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해가면서 사막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크게 향상된 천궁 블록이용 AESA 레이더를 발주했으므로 사우디는 동시에 이 혜택까지 얻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 주로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셰일 오일 수출, 사우디의 예멘 내전 참전 등의 이유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사우디의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방산이 급성장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는데요. 고래서 이때 한국의 KGGB가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사우디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군사력 건설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사우디는 한때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S-400의 거래가 성사될 뻔했었지만 결국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군사력 측면에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다방면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이며
우수한 가성비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와 정치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가 최선의 선택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으로 천공블로기가 수출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천공블로기의 수출은 겉으로 드러난 LIGNX1뿐만 아니라 숨겨진 주역들이 많습니다. 주도적으로 LIGNX1이 큰일을 한 것은 맞지만 LIGNX1은 천공이의 유도탄과 전체 체계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천공이의 레이더를, 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천공이의 포대를 각각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 방산업체에 앞서 꼭 짚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요. 천공이 개발을 책임지고 총지휘한 기관이 ADD입니다. ADD는 천공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 이식하며 천공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천공이 사우디 수출은 ADD와 LIGNX1,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ADD는 20세기 후반 30년간 태동, 성장, 도약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본격적으로 비상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2009년까지 국방과학 선진권에 진입했고 2010년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DD가 세계 수준 연구개발의 첫 주자로 꼽는 것이 바로 철메이 성능계량입니다. 철메이는 천공이의 프로젝트명입니다. 천공 또는 철메일은 항공기 요격용입니다. 이것을 성능계량에 탄도탄을 요격하도록 개발한 것이 천공이입니다. ADD의 6년여 연구개발 결과 천공이는 2017년 6월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해 전인 2016년 ADD 아능 시험장에서 약 10회의 개발 요격 시험에서 100발백중했고 전투적합 평가 요격 시험에서도 하루에 4발 쏴서 표적탄 3발과 무인 표적기 1대를 모두 요격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양산됐고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전력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된 전력화 개시 시점이 2021년이었으니까 천공이 성능계량 사업은 몇 년 앞당겨 성공한 것입니다. 첨단 국산 무기 개발 역사에서 천공이처럼 기간을 줄인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ADD 고위 관계자는 가장 보람있는 개발인 동시에 가장 험난했던 개발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천공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ADD는 장거리 요격체계 LSAM, 한국형 아이언돔 LAMD,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한 미사일 또는 요격탄은 탄도순항의 현무를 필두로 비궁, 비룡, 현궁, 천검, 홍상어, 해룡, 해성, 전술지대지, 천마, 신궁, 천무 등 두 손으로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천무 등은 이미 수출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에 수출된 천공블로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 시스템 관계자는 사우디가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최대적은 이란이며 이란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사거리 1300km급의 사하부3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파악한 사우디는 2017년 10월 사드 미사일 150억 달러 하나로 18조 원 어치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THAAD 미사일 발사대 44대, 요격 미사일 360기, 화력 통제체계 및 지휘소 16대, 레이더 7대, 보급 차량 43대 등 막대한 수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이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다른 국가가 도입한 사드 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들여온 것인데요. 아무리 오일머니가 많은 사우디라고 하지만 사드의 막대한 비용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오려고 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이 보유한 사하부3 탄도미사일은 종말 속도가 마하7이하이므로 사드와 패트리엇 PAC-3는 물론 천공 블로기로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란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이란은 사거리 2000km급 카이바르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 스펙을 보면 탄두 중량 1.5톤의 사거리는 2000km이며 속도가 대기권 안에서는 마하 8, 외기권에서는 마하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펙대로 동작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만 마하 7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 천공 블로기와 패트리엇 PAC-3로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LSAM 블로기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표적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 블록 3도 종말 단계에서 마하 7이 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추가에 이란은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LSAM 블로기안의 극초음속 부스트 글라이드를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이유로 향후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사우디와 UAE가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공 블로기의 실제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으니 그 다음 버전도 관심있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UAE와 사우디 모두 LSAM 블로기와 천공 블록 3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맞춰 최신 AESA형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공 블록 3용 MFR 레이더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즉, 사우디와 UAE는 천공 블록 2용으로 도입한 AESA 레이더를 일부 개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천공 블록 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국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방공 유도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1980년대 말에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를, 1990년대에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공체계라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뿐더러 납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치적인 이슈도 작용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판 방공체계는 다른 국가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알려져 찾는 나라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우디와 UAE 등 중동을 비롯해 한국의 방공체계에 관심 있는 국가가 또 어디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니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사정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웠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투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정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니를 손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자묘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는 터라 향후 KF-21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의 향후 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어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는데요. 인니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데 비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 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면 프라보어 당선인은 군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어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 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의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어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KF-21의 사업 유지를 두고 인니에 풀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니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니를 베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한 방사정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한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인니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니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으로 노력 개발한 기술을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 해야 1조 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방사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은 T-50이나 FA-50의 경우 2005년 양산을 시작했었지만 저 수출은 6년이 지난 2011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저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시장 궤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니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에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의 이런 행동은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의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인데요. 미국의 이전 거부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죄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벌써부터 KF-21의 블록 3인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의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등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지난 2월 KF-21 CJ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내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령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IRIS-T, 미티어, AIM-9X 사이드 와인더, AIM-120AMRAAM,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EPD-350 전통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 하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이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를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2년 안 폴 방산 계약 조장기부터 국영 방산 기업 PGG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불독이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확인되자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인리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 알아내고 새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